한국방송기자클럽에서는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역량뿐 아니라 후보들의 매력과 지성과 같은 인격적인 이슈까지도 검증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유세 일정 가운데서도 자리해 주신 홍준표 후보를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오늘 토론은 KBS와 MBC, SBS가 텔레비전으로, CBS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 방송하고 YTN과 MBN이 녹화 편성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5회에 걸친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MBC 박성준 국회 팀장입니다. 다음은 MBN 장광익 정치부장입니다. 후보 건너서 CBS의 김재덕 논설위원입니다. SBS 원일이 선임 기자입니다. 끝으로 YTN 이동우 선거단장입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궁금한 점들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서 홍준표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홍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무학입니다. 마지막 직업이 울산 현대조선소에 일당 800원 받는 임시직 경비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문맹입니다. 까막눈입니다. 그런 두 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님을 두고 제가 자라도 저는 바르게 자랐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5월 9일 여러분의 힘으로 강인한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안보를 튼튼히 하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강인한 대통령이 되고, 또 이 땅의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대통령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각 패널과 후보의 두 차례씩의 질문 답변은 4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 안에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이 가능한데요. 한정된 시간이지만 충실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하는 패널과 답변하는 후보께서는 시간을 맞춰서 준비한 내용을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YTN의 이동우 선거단장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후보님 이제 그 대선이 13일 남았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한 40% 정도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한 30%,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10% 전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한 15% 가까이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홍 후보는 이런 그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 당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하고는 차이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렇다면은 그 숨어있는 보수 표심, 이 샤이 보수층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문재인 후보는 아마 정점을 찍었을 겁니다. 자기 지지세를 거의 다 모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그 대선 때, 18대 대선 때 보면 우리 보수표 중에서 상당히 떠돌고 있는 표가 35%가량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뭐 15% 우리 지지율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자체 분석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고, 앞으로 이제 이 게임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보수표를 80% 정도만 우리가 받아도 이 3자 구도에서 이기는 대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그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느냐. 내 일례로 이야기를 하면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보수 우파를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87명에 불과했습니다.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응답률이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여론조사 하는 거는 2004년도에 이미 탄핵 때 제가 동대문 의뢰 출마를 했을 때 16일 전에 여론조사가 제가 16%고 상대방 후보가 48%였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고 보니까 제가 1.2% 이겼습니다. 그러면 보름 사이에 불과 그게 34%가 움직였다는 것, 그거는 거짓말이죠.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죠. 미국 그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힐러리를 여론조사에 한 번도 이긴 일이 없습니다. 97% 언론이 힐러리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가 돌파한 것은 그 트위터 하나로 돌파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구글이나 다른데 그 빅데이터 여론조사는 제가 훨씬 높습니다. 빅데이터 조사는. 지금 아마 여러 군데에서 빅데이터를 요즘 와서는 발표를 안 해요. 여태 하다가. 보니까 문재인 후보 눈치 보는 것 같은데 빅데이터가 한번 알아보시죠. 알아보면 제가 그 두 후보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관심도는 그게 곧 마지막에는 지지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게 미국 대선에서 바로 입증이 된 겁니다. 네, 홍 후보님,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렇다면은, 홍 후보님께서는 이제 다자구도에서는 이제 이 보수 후보가 한 명이 되고, 진보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뭐 필승 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만 실제로 현재 그 정치 지형을 보면,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인 것이 뭐 사실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다자구도를 할지라도 홍 후보가 이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구상, 전략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거는 내가 걸리지 않을 테니까 어제 TK 지역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여태 그 지역에서 내가 8%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압도적 1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그 대구 방송에서 여론조사한 거는. 그 안철수 후보가 대구에서 한 48% 있다가 지금 절반으로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게 실정합니다. 지금 표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부끄러워서 여태 의사표시를 못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꼭 그렇게 그 일반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 믿고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2004년 이후에 드러난 여론조사는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간의 3자 단일화, 원샷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특히 국민의당과의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시면서 보수 후보 단일화는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홍 후보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후보 단일화의 파괴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단일화에 대해서 이 바른정당에서 주장하는 단일화에 대해서 거부 입장은 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까지 합치자 이랬는데 국민의당은 사실 자세히 보면 1번, 3번은 같은 후보입니다. 대선 끝나면 100%로 통합합니다. 어느 1번이 이기건 3번이 이기건 그건 호남 1, 2중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국민의당하고 합한다는 거는 그건 선거공학상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신 분들하고 합하는 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지지율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조원진 후보나 남재준 후보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보수 진영은 단일화되는 겁니다.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후보는 제가 보건대는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아마 끝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거기 단일화에 목매지를 않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홍 후보께서는 이제 경남지사로 있으시면서 출마 선언하기 직전에 그 대선 후보 출마 직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 반드시 그 당선된다기보다는 진보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수 유권자 일각에서는 진보 좌파의 어떤 홍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보 좌파 쪽의 어떤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홍 후보가 사퇴하시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안철수한테 주라는 건데요. 안철수 그 후보는 TV 토론 보면 꼭 초등학생 수준의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주식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폭락했어요. 여태 그 주식이 1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도 지금 폭락을 하고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죠.
국민들이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안철수한테 갔던 우리 진영의 그 보수 진영의 표들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증거는 TK에서 벌써 나타났고 이미 또 PK에서도 그게 확연히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동호 기자가 자꾸 내보고 음해하는 소리 같아요. 네, 이번 선거 판세 관련한 이동우 단장 질문에 대해서 또 보충 질문 장광익 정치부장이 한번 네, 제가 해주시죠. 하나 하겠습니다. 네. 바른정당과 후보 단일화 안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상 그거 하려고 해도 유승민 후보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는 차차기 또 앞으로 또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딜고 결혼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지도부는 어저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제 홍 후보를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찾아오겠다고 그랬는데 찾아오면 만나실 용인이 있으신가요? 내 지방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일화하는 안을 가져와야지. 그리고 그 바른정당이라는 걸 자세히 보면 우리 당을 뛰쳐나간 분들인데 이제 탄핵도 끝났으니까 문 열어놓고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라는 건데 작은 집이 차리고 있다가 이제 정리되면 돌아오라는 건데 원인이 해소됐으니까 돌아오는 게 정답이죠. 그 돌아오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보수 대통합이란 그 명제만 있으면 그건 돌아오는 거죠. 거기서 돌아오는데 집 나갈 때 뭐 조건 달고 집 나갔습니까? 들어올 때도 조건 없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음 MBC 박성준 국회팀장 순서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홍 후보님께서 그 후보가 되시는 과정에서 그 친박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셨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단답 형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 향후 집권하시면 친박계 인사들에도 능력이 있다면 장차관이나 요직에 발탁하거나 등용하시겠습니까? 집권하면요, 그분들 전부 친홍계가 됩니다. 그거 친박계는 대통령 파면되면서 끝났습니다. 또 일부 핵심들은 이미 같이 대통령하고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핵심들은 다음 정부의 전면에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집권을 하면 전부 국정 지지 세력이 되기 때문에 전부 홍준표 밑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재판이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정치투쟁에서 졌다. 이런 평가도 하시고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신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 탄핵을 정치투쟁으로 봅니다. 정치투쟁으로 보는데 정치투쟁에서 본질에서 졌다고는 저는 그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최순실이한테 돈 줬다.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한테 돈이 간 것이 아니라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인가 거기에 재벌한테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은 지금 그 재단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걸 최순실이가 들어묻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재판 과정에 공정한 재판을 하면 이 무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탄핵이 발생되는 과정을 보면 지난 공천 때 후유증으로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공천 때 그 당시에 심하게 대립을 이루었던 유승민, 김무성 그 두 분이 중점이 돼서 탄핵을 하고 뛰쳐나간 것이지.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도 내가 어제 JTBC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난 그 판결 보면서 참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저런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나는 대통령 편드는 거 아닙니다. 편드는 건 아닌데 사법적 심판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걸 탄핵의 사유로 삼습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변명이 오락가락했다.
그거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이상 피의자가 오락가락 변명을 하는 것은 자기 형사소송보다는 권리입니다. 그걸 확정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특검이나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가지 않았다. 조사받으러 안 나가도 돼요. 그게 형사소송보다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조사받으러 안 나가면 강제 수사를 해야죠.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양 그래 판결하는 것을 보고 저희 헌법재판소 판결이 맞나? 마치 잡범들한테 마지막에 훈계를 하면서 니 왜 거짓말했나? 결론을 내면서 재판 끝나고 난 뒤에 훈계를 하면서 너 실형 가라. 너 반성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 가라. 잡범들한테 훈계하면서 재판하는 그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누차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이 아니다. 민중재판이다. 촛불이 겁이 나니까. 또 문재인 후보가 탄핵이 안 받아들여지면 민중혁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막말을 그 문재인 후보 하는 거 보고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판결은 옳지 않다. 나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에 비판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우파 진영에서 내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옳고 그러면 분명히 국민들이 좀 아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가정법적으로요. 지난해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셨다면 그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셨겠습니까? 저는 그 탄핵 사유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달에 물러나겠다. 스스로 물러나겠다. 4월 말에 하야하겠다. 그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내 페이스북에다가 글에 썼습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촛불과 반대 세력들이 다 몰려갈 것이다. 그건 민중재판이 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재판도 시위대의 압력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그래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 스스로 물러나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만약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저는 탄핵 사유가 적절치 못하다. 탄핵 사유는요. 확정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탄핵 사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아직 재판 진행 중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확정이 돼야지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확정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검찰이 기소장 내고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했다고 해서 그게 모두 유죄입니까? 그게 모두 유죄라면 그 재판이 필요 없죠. 확정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끌어내려 놓고 이제 구속까지 했다 얘기야. 구속까지 했으면 공정한 재판이라도 받게 해줘야 옳지 않느냐. 만약 이게 야당이 되면 1번, 3번이 되면 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겠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친박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난 친이도 아닙니다. 이해창 총재 있을 때 이해창계도 아니었고 나는 독고다이로 살았습니다. 독고다이로 살았는데 내가 앉아서 내 힘으로 쭉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누구 편들어 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리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국민 앞에 못 밝힐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홍 후보님이 집권을 해야 박 전 대통령이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네. 받을 수 있대. 네. 공정한 재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참석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참석자 또는 지지자들의 그 표심이 홍 후보님께 향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결국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게 꼭 탄핵에 반대했다 이렇게 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 좌파 정권이 들어올까 싶어서 참 두려우니까 전부 태극기를 들고 대한문으로 몰린 것이죠. 그분들은 결국 이 나라 좌파 정권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5월 9일 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저는 명확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다른 선택을 하고
나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예. 네, 다음은 MBN 장광익 정치부장이 받아주시죠. 예, 저는 후보님의 이미지에 관한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하셨지만 그 돼지 흙 문제에 대한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여성들,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미지가 참 그 이렇게 좋지 않아졌다는 것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혹시 그 사과는 하셨는데요. 사모님이나 가족들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애들은 이거 다 알죠. 12년 전에 이미 제가 참여록을 썼으니까 거기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60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잘못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대선에 나왔을 때 마약을 했다고 고등학교 시절에 고백을 한 참여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거 다 용서했습니다. 지도자가 거짓말하는 게 무서운 것이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참여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정직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서울상대 서울상대라고 하면 안 되지. S대 상대 학생들이 8명이 있었고 고대법대는 저 혼자 있었는데 그분들끼리 한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 말려서 말려야 되는데 못 말려서 내가 참 잘못했다. 이렇게 또 누구한테 적발이 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마치 대선 때가 되니까 12년 전에 제 책에 썼던 내용을 그걸 마치 내가 성폭력범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하는 거 내 사과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그거 지금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잘못된 그 행동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그 책을 보면 60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59가지는 전혀 문제 안 삼고 그것만 딱 문제 삼으면 여성 표심에 좀 영향이 되겠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인데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저를 매도하는 거는 그 18살 때 친구가 하는 것을 내가 막지 못해서 말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 이야기를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론조사 잘 안 믿으신다고 그러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비호감도 조사입니다. 비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늘 1위가 홍준표 후보가 많이 나옵니다. 대체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한테 어떤 부분에서 비호감도를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비호감도 조사를 지금 기자분한테 지금 인식이 밖에 있는 게 갤럽 조사일 겁니다. 난 그 아주 악의적인 조사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동아일보하고 같이 조사할 때는 비호감도 1위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2위가 저였고 지금 어제 그 대구방송 비호감도 조사는 압도적인 1위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지금 거꾸로 돼 있는데 갤럽 조사한 게 그게 나는 그게 아주 악의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비호감도가 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격렬한 반대층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 대선 때 트럼프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1위로 비호감도가 있어도 사실상 호감층들이 그만큼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는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호감도, 비호감도 1위라는 거는 갤럽 조사하고 그 당시에 동아일보 조사하고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꼭 보면 그때 동아일보 조사는 비호감도 1위가 내가 알기로는 그 문재인 후보입니다. 나는 한참 있다가 2위고. 그런데 그걸 꼭 그 패널들이 종편에 내가 종편 보면서 느낀 게 왜 종편이냐. 요즘도 보니까 종일 편파 방송한다고 종편이에요. 그래서 이 종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만들고 내가 요즘은 종편 보면서 참 후회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종편 만들 때 그 법을 그 민주당 반대 무릅쓰고 제가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평상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CBS 김재덕 논설위원 시작해 주시죠.
네, 후보께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이제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대통령 임기 전에 발생한 사건은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주심을 대법관을 지정했고요. 8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법을 자의적으로 그 사건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 쟁점만 봅니다. 그런데 내 사건은 이완구 총리 사건하고 달리 증거 능력 전부 다 인정했어요. 이완구 총리 사건은 성완종의 그 메모하고 그걸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해서 무죄입니다. 제 사건은 보면 그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 다 했어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서 판단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로 무죄가 된 겁니다. 저한테 돈이 온 게 아니라 중간에서 떼먹었다. 그래갖고 무죄가 된 것인데 또 그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돈 전달했다는 사람이 검사가 하도 시켜가지고 하도 보름 동안 부부하고 불러가지고 윽박지르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거짓말했다고 실토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 그거는 대법원에서 유죄될 그 파기환송된 확률이 0.1%도 안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그 파기환송되면 내 누구처럼 내 자살할 수도 있다. 내가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내가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돼도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거죠? 다음 무죄라고 확신이 안 되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나왔겠습니까? 그거는 난 성완종이를 몰라요. 내가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성완종이한테 엮였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그 민정수석이나 그거 하면서 성완종이 사면을 왜 한 정권에서 2번이나 해줬냐? 그 사면할 때 내가 알기로는 몇 입으로 안 해주는 줄 아는데 그 몇 입으로 사면 2번이나 해줬냐? 그래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경남도지사직을 이제 시한 3분 전에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셨는데 경남도민의 참정권은 제한하면서 유권자들한테 표를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이율 배반 아닙니까? 그 후보께서 본인 좌우명도 아마 뭐 뜻이 크고 기계가 크다 뭐 이런 사자성어를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꼼수 사태, 목리 사태 이런 비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대선에 나온 국회의원 3분은 왜 사퇴를 안 합니까? 안철수 후보는 보궐선거 이번에 없애기 위해서 5월 9일 이후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4월 9일 이후에 사퇴를 했어요. 그럼 유승민 심상정이는 왜 사퇴를 안 합니까? 나는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걸 제대로 선거를 하려고 하면 경남도에 줄사퇴 파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비용이 한 300억을 지방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거 비용을 내가 고생해서 땅 한 평 안 팔고 3년 6개월 고생을 해서 경남도 빚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광역단체가 빚 없는 광역단체가 지금 아마 사상 최초로 경상남도가 빚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재정건전화를 했어요. 그 재정건전화를 하고 청렴도를 14위 하던 걸 1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경남도를 전부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앉아서 열흘 정도 먼저 사퇴를 했으면 내 대선 운동을 열흘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대선 운동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내가 300억을 부당하게 쓰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 사퇴를 안 한 것인데 나는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임기가 지금 3년 이상 남았어요. 3년 이상 남았는데 자기들은 사퇴 안 하고 선거 떨어지면 또 국회의원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합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그래요. 자기가 하려면 노원에 내년 4월 돼야 지금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국회의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사퇴하려면 4월 9일 이전에 했어야죠. 자기도 보궐선거 이거 5월 9일 날 안 하려고 사퇴 늦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 비난해야지 왜 도민의 아까운 그 세금을 갖다가 그 1년 2개월짜리 도지사 뽑는 거 이거 출마하기 전에
도의 모든 중요 정책을 1년 2개월 동안 중요 정책을 다 결정해주고 나왔어요. 이제는 직무대행자가 하면 그 새로운 결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고만 자꾸 꼼수사 때 그 언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나 기인한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네. 왜 나머지 세 사람을 사퇴시켜야지. 저는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으니까 나머지 두 사람 사퇴하라고 하세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숨어있는 보수표가 결집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또 없습니다.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하시면은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선언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정계 은퇴를 했어요. 하고 또 광주에 표심 자기가 안퇴 안 오면 지금 정계 은퇴하겠다. 문재인 후보 정계 은퇴 발언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 나와서 뛰고 있잖아요. 정계 은퇴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고 해서 그 약속 지켜지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무너진 정당 가지고 지금 악정고투를 하고 있는데 내한테 무슨 책임을 묻겠습니까? 홍준표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대선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보궐선거에는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2001년도 동대문 보궐선거로 내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 2012년도 경남지사 보궐선거로 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보궐선거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홍준표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다 뒤엎어 놨습니다. 오늘 토론 나오고 나면 아마 판도가 더 바뀔 겁니다. 네, 이제 정책 공약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방 안보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BS 원일이 선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홍준표 후보께서는 북핵 대응책으로 전술핵 재배치 요구하고 계시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되고 공포의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이긴 한데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술핵을 재배치를 하면 26년 동안 한국 정부가 견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고 이는 꼭 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도 못지않게 많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작 전술핵을 갖다 줘야 할 미국이 전술핵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마치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 위협은 하면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못해 선을 긋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득보다 실은 없다라고 지금 믿고 계십니까? 지금 원 기자님 질문하시는 비핵화 포기라는 거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때 북이 핵을 안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핵을 갖고 있고 비핵화 선언은 그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은 무엇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핵은 핵으로 맞서야지. 원래 이게 나토 같은 나라에 독일, 벨기에, 그리고 이태리, 터키, 네덜란드 전술핵이 재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전술핵이 재배치가 돼가지고 나토하고 나토의 독일군이나 이런 거하고 전부 핵의 공동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침입하면 같이 핵을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나토 전선이 지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핵은 핵밖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전술핵 재배치했다가 북의 핵이 제거되면 같이 철수하면 됩니다. 같이 철수하면 되는데 언제나 지금 DJ 노무현 시절에 70억 달러 퍼준 거 그게 핵이 돼 돌아왔는데 그 김정은이 핵 공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떨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트럼프가 미온적이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좌파 정부가 탄생을 하면 더 미온적일 수도 있고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의논해서 지금 북타격 여부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코리아 패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우파 정부가 들어온다면 이 반드시 협의해서 전술핵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전술핵하고 전략핵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전략핵을 들어오는 게 좋지 않느냐. 전략핵은 ICBM처럼 이 대륙간 탄도탄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술핵은 200~300km, 400~500km 단기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핵입니다. 움직이기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핵은 핵으로 대응을 해야지 나토처럼 그 핵균형이 이루어져야지 군사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평화가 옵니다. 지금 무장평화로 가야지 언제나 우리가 그 역대 대통령처럼 북에 굽신대고 돈 갖다 바치고 무슨 깡패한테 지금 앉아 월정금 매달 바쳐가면서 살은 게 몇 년입니까 지금?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갖다 바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집권하면요. 북의 김정은이 내가 굴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결기와 강단이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결기와 강단, 배짱 없이 국민의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키려고 합니까? 유약한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또 김정은이 만대로 뽀로로 올라가가지고 돈이나 갖다 주고 그럼 나중에 수소폭탄 개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정은이를 제압하겠다, 굴복시키겠다, 뭐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동시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얘기는 미국이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홍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것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까지도 주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원일이 기자는 아주 악의적인 질문을 하네요. 나는 선제 타격에 동의한다고 단 한마디도 해본 일 없습니다. 네. 선제 타격을 하는 거는 좌파 정부가 들어왔을 때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에요. 한국과 의논하지 않고 선제 타격을 해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파 정부가 들어오면 남북 간의 긴장 상태하고 그걸 어떻게 폐기하는 방법을 우선 평화적으로 논의를 하겠죠. 그러나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논의를 하는 즉시 이거는 바로 북에 알려주니까 미국이 한국 정부와는 전혀 상의를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거듭 말씀드리면 코리아 패싱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남북의 긴장 상태, 군사 대치 상황을 어떤 식으로 없도록 해야죠. 그것이 제가 집권해야 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예정된 시간 절반 훨씬 돌았습니다. 자, 다음 MBC 박성준 국회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선제 타격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어떤 북한의 공격 징후는 없지만 핵실험 징후 같은 것이 포착됐을 때 북핵 시설만을 이렇게 외과적으로 도려낸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른바 예방 타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 측에서 예방 타격에 나서겠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북핵 제거를 위해서 그게 최후의 수단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더 이상 말릴 수는 없겠죠.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다 강구를 해보고 도저히 미국으로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만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시애틀까지 핵폭탄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협의해도 할 수밖에 없다. 그래 통보하면 우리가 만반의 경계태세를 갖춰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 보고 그 결정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시애틀에 로스앤젤레스에 핵이 날아온다는 걸 가정을 할 때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그건 나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자위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미국의 결정을 마지막까지 막아보기는 하겠지만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고 하면 우리로서는 자위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건 사전에 대비를 하고 선제 타격하는 거하고 전혀 좌파 정부가 들어왔을 때 코리아 패싱이라고 내가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과 상관없이 때려버릴 때 그건 전혀 상황이 틀려지죠. 네. 한 가지만 더 안보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가정법적으로 말입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네. 집권하셔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같은 수준의 대응은 꼭 해야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돼가지고 내 나라 병사가 죽고 내 나라가 이래 공격을 당했는데 열중시하고 있으라?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동일한 수준의 내 보복은 하겠습니다. 당시 확전자재 메시지를 놓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확전자재 메시지라는 게 이제 결국은 몇 해 역대 대통령들이 눈치 보면서 남북 관계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메시지가 나온 걸로 압니다. 만약 저처럼 이래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북에서 아마 쉽게 그래 하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저성질로 한판 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거치지는 못할 겁니다. 예. 네, 이어서 경제 분야 정책 질문입니다. MBN의 장광익 정치부장이 이어가 주시죠. 예, 경제 분야 하기 전에 언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종일 편파 방송한다라고 해서 종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언론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동아일보 여론조사도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악의적이다, 편파적이다 계속 이제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데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대통령의 언론관 치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금 되기 전이니까요. 대통령 되면 달라지죠. 지금 앉아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자꾸 하고 종편에 우리 보수 패널이 싹 빠졌어요. 보수 패널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지금 진보 패널만 들고 종일도록 방송을 하는데 저거 제가 집권하면 이거 아마 또 이제 그 양태가 싹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이 부당한 걸 시정하려고 이야기하는 거고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방금 표현하신 대로 북한이 그 성질로 한판 붙을 분위기다라고 느끼듯이 언론도 저 정도 성격이면 저희 언론에 대해서 한판 붙을 거다. 블랙리스트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뭐 블랙리스트 혹시 만드실 겁니까? 사실 요즘 자세히 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MBC 손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MBC 출신들은 전부 내 편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 그 양반은 대통령 되기 전에 걸핏하면 토론할 때 나보고 책임질 수 있냐? 그럼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사실이라면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사실 지금 뭐 언론 협박하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내가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오늘 이 이야기 했다고 언론 협박한다는데 사실 종편 패널에 지금 우리 보수 패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던 사람 전부 다 빼냈죠. 근데 왜 빼냈겠습니까? 근데 내가 집권하면 그 내용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나는 그거 갖고 나한테 언론관 문제 삼는 거는 차라리 문재인 후보한테 공개적으로 사실 자기가 되면 MBC 손보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 아닙니까? 그 사람 언론관이 더 무섭죠. 걸핏하면 협박하고 어제도 나한테 협박을 하더라고. 그래 하는데 내가 보니까 책도 아닌 소리하고 이래서 내가 화도 좀 내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문재인 후보한테 그런 거는 언론관을 문제 삼으십시오. 제 언론관은 형평성에 맞고 정의롭고 바른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예. 네, 이게 경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경제 분야 질문은 CBS 김재등 논설위 준비하셨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도 공약 얘기가 나오니까 후보께서는 기재부 실국장들이 논할 문제다 이렇게 일축하셨는데 공약 살펴보니까 노후 인프라 건설을 위한 뉴딜 사업이나 일자리 110만 개 창출 이런 이제 굵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체 공약을 이행하는데 혹시 후보께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70조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거로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개수 조정하고 그건 대통령 할 일은 아니죠.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은 통치 철학, 국가관, 그다음에 사상, 그리고 경제 철학
그 큰 총론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서민 경제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래 지시하면 밑에서 말이 나는 거죠. 그걸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TV 토론 나와갖고 10% 20% 정세가 어떻고 정세는 감세를 하느냐 정세를 하느냐 그 방향만 정하는 게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기재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원칙에 맞춰서. 그래 하는 건데 그걸 대통령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어제 밤새도록 수치 외워와가지고 그걸 외워온 수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나는 대통령답다. 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들한테 모든 권한을 줄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행정부에 국실장 인사까지도 청와대에서 개입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 차관만 임명하고 나머지는 장관 책임하에 모든 인사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에 책임장관제를 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당에서 발표한 바로는 전체 예산이 연간 18조 원으로 어제 오후에 늦게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굵직한 게 많은데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후보께서는 증세는 하지 않고 그 예산 증가분을 활용한다거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런 입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예산 증가분이 3.5%가 그리 많지 않고 그다음에 세출을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예산이 이미 꽉 짜여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원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공약하신 내용들이 빈 구호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유류세도 내 절반으로 인하하고 담배값도 내 원래대로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서민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서민들이 홧김에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데 서민들 그 주머니 끌고 가지고 그 세수 채우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유류세도 2000cc 이하는 내 반값으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남지사를 할 때 내가 빚 갚을 때 자산 하나 안 팔고 빚 갚았습니다. 행정개혁하고 재정개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지사를 할 때 복지 예산이 전국 광역단체 평균이 31.3%인데 우리는 37.8%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세한 바 없습니다. 내부 구조조정하고 예산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 왜 정세를 하는데 꼭 그 복지를 하는데 정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최근에 경제 불황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가 말하자면 정세를 해서 퍼주기 복지를 했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런데 정세를 안 하고 오히려 법인세 깎아주고 그리고 소득세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경기 진작시키고 서민들 그 소득 정제를 한 영국, 아일랜드는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홍길동식으로 가진 자그 뺏어가지고 서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겠다. 그건 공산주의 배급제도입니다. 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세를 안 해도 복지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경상남도에서 내 실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운영도 경상남도 지방정부고 국가 운영도 내 부채 줄일 자신이 있습니다. 복지대금 늘릴 자신이 있습니다. 정세를 안 하더라도. 네,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 선거단장이 준비하고 계시죠? 예, 홍 후보님께서는 이번 그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검찰 출신입니다. 93년 슬롯머신 사건으로 이제 모래시계 검사라는 아주 별명도 얻으면서 그 모래시계 검사를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그 홍 후보님께서는 유난히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한테 영장 청구권을 주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경찰 인력이 11만 명이 넘습니다. 경찰한테 영장 청구권까지 주게 되면 경찰이 현재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은 특히 진흥팀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걸 보면 검찰 수사를 어떤 경우에는 능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들이 옛날에는 정의로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한 달에 한 절반을 밤샘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사비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희 월급 반을 쪼개가지고 피의자들 밥 사주면서 잡아온 사람들 수사를 했어요. 요즘 검사들은 셀러리맨이에요.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밖에 나가서 그랜저 검사, 뭐 벤처 여검사, 부정의 원천이 지금 검찰이 되고 있는데 또 검찰 내에서 수사를 하다가 사람 죽은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검찰이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검사할 때하고는 달리 지금 검사들은 어떻게 보면 김수영 씨 시에 보면 바람이 불면 풀은 눕는다고 했어요. 요즘 검찰들은 보면 바람이 불기 전에 지가 알아서 덜누워 버려요. 이런 검찰을 어째 독재 검사들이 권한에 지금 그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도 영장 청구권을 바로 주자. 그건 결국은 영장 심사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 판사님들이 그 오죽하겠어요. 바로 주고 검찰 경찰들이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자. 이제는 옛날 일제 시대처럼 검사가 독재하는 그런 시대에는 만들지 말자. 검사를 지금 못 믿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자. 그런 뜻입니다. 검사가 옛날처럼 인권 옹호기관이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제 중립성을 확보한다든지 독립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사인데요. 인사권을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전처럼 인사를 아예 그 검찰을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로 배속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죠. 그게 지금 인사권은 이제 우리 이 기자님 말씀대로 이게 총장한테 주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장관은. 그럼 장관은 껍데기 되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장관을 좀 양심적인 사람이 가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장관한테 인사권이 없으면 장관은 또 구체적인 수사 통제권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통제권은 검찰총장만 갖고 있습니다.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한테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하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개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소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을 전부 총장한테 주면 총장은 앉아서 사실상 검찰의 황제가 됩니다. 지금도 장관하고 총장하고 협의해서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총장의 의견을 다 듣고 장관이 총장목, 장관목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 네, 다음 SBS 원일이 선임 기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짧습니다. 공약집을 보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선거운동 시작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로 바쁘셔서 그런지 과연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는 개헌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떤 정황이나 어떤 그 발언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4년 중임은 뭔 말인지 알겠고 분권형 대통령, 분권형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분권형이라는 게 이제 학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원 집정부제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 권한을 나누어서 총리가 내치를 하고 대통령은 외치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제 지금 프랑스에서 좀 바뀌긴 했는데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한번 채택해 보자 그 뜻인데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즘은 입법 독재 시대입니다. 국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하고 대통령이 협력 관계가 없으면 나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국회가 성숙했다고 보고 분권형으로 가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한 이야기가 아니고 2002년 동안 제 책에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나라의 당론이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고 했습니다. 상원 50명, 하원 150명 이래 줄여놓고 전국을 50개 자치단체로 묶자는 겁니다. 도를 없애버리고 그래 묶어가지고 그 주에
그 50개 주에 한 명씩 상원의원을 뽑고 하원의원은 150명 이래 해가지고 하원의 분쟁을 상원이 조정하는 형식으로 미국식으로 한번 그렇게 가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은 독재 시대에 야당 보고를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화된 시대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특권 주면 안 됩니다. 특권을 주니까 거짓말만 자꾸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것도 우리가 폐지하자는 겁니다. 네, 홍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마무리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저희 아버지는 경비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문맹입니다. 경비원의 아들, 문맹인 어머니를 둔 그런 아들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고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5월 9일 날 선택해 주시면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고 대한민국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저를 5월 9일 날 경비원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정된 1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순서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초청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의 있는 답변과 열띤 토론 이어가 주신 홍준표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패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